2023년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의 한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얇은 패딩 점퍼에 모든 솔기를 비집고 들어와 김민준의 천을 끈질기게 앗아가고 있었다. 28. 웹툰 작가의 꿈을 꾸기엔 너무 늦지도, 그렇다고 마냥 어리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 그는 꿈과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매일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떠도는 대리운전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허공의 하얀 입김을 뱉어내며 얼어붙은 손을 비볐다. 방금 전 고급 독일제 세단의 취객 주인을 파주 외곽의 으리으리한 전원주택 단지 안까지 안전하게 모셔다준 참이었다. 팁은커녕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얻은 것이라곤 고작 3만 원 남짓한 수입과 이 지독한 추위뿐이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호화 주택들이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창문은 굳게 닫힌 채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고립감. 임진강에서 피어오른 짙은 물 한 개가 가로등 불빛마저 힘없이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배터리는 47% 대리운전 앱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젠장, 여기서 콜이 잡힐 리가 없지. 이런 외딴 곳에서는 시내로 나가는 콜을 잡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찌 된 일인지 앱이 잠잠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에 한창 울려대야 할 카카오 알림음이 간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접이식 전동 킥보드를 꺼내 타고 이 어둠과 안개를 뚫고 큰 길까지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베어낼 것만 같았다. 민주는 하는 수 없이 주인이 떠난 차에 운전석에 다시 앉았다. 히터를 켤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가느다란 샤프 펜슬이 사각거리며 하얀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기괴한 형상의 크리처, 뒤틀린 도시의 풍경. 낮에는 밀린 잠을 자고 밤에는 이렇게 핸들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탈출구였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웹툰을 연재하는 날을 상상하는 것만이 이 고된 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한참 그림에 몰두하던 그의 집중력을 깨뜨린 것은 생리적인 신호였다. 아까부터 참고 있던 소변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급해졌다. 이런... 그는 차 시동을 걸었다. 어차피 여기서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동네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기다리는 편이 나았다. 차는 안개를 헤치며 천천히 주택단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논과 밭, 그리고 낮은 산뿐이었다. 인적은커녕 제대로 된 상가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요인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결국 그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향하는 한적한 갓길,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작은 공영 주차장으로 핸들을 꺾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안개 때문에 강 건너 북녘에 불빛은커녕
바로 앞의 강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 낡은 가로등 하나가 겨우 빛을 발하는 곳으로 향했다. 누가 보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어둠을 향해 몸을 돌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안개가 내려앉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긴장이 풀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퍼를 올리고 몸을 돌리던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단 충격을 받았다. 바로 등 뒤, 짙은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선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날고해진 갈색 코트를 입은 앙상한 체구의 노인.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 아무런 기척도 발소리도 없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노인의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고, 초점 없는 두 눈은 그저 허공이 아닌 정확히 민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다. 놀란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쾅거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 그리고 인기척 하나 없는 텅 빈 주차장. 이런 상황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노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공포였다. 노인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오래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르신,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였다. 목소리가 바보처럼 떨려 나왔다. 혹시 근처에 사는 분인데 외진 곳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고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술에 취해 길을 잃은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노인은 민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원망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공허한 시선이었다.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얼굴 위로 깊게 팬 주름들이 그늘져 보였고, 낡은 코트는 마치 수십 년은 된 유물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만. 민주는 서둘러 변명하며 몸을 숙여 사과했다. 불쾌감을 느낀 동네 주민이라면 욕이라도 한마디 할 법한데 노인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민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는 노인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자신의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한 걸음, 두 걸음. 노인은 그가 멀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 쫓아오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 부자연스러운 부동 위의 자세가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까지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시선이 마치 차가운 송곳처럼 그의 등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행여나 노인이 갑자기 달려들기라도 할까봐 그는 차마 등을 보이고 달릴 수도 없었다. 마침내 운전석 문손잡이가 손에 잡혔다. 그는 황급히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망설임 없이 잠금 버튼을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뭐야, 진짜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그는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진정시키며 백미러를 통해 노인이 있던 자리를 보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던 노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증발하기라도 한 것처럼. 잘못 봤나? 민주는 눈을 비볐다. 너무 놀란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낡은 코트의 질감, 텅 비어있던 눈동자, 앙상한 얼굴의 주름까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상념을 떨쳐내려 했다. 빨리 시동을 걸고 이 음산한 곳을 떠나야 했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띠링. 정막을 깨고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대리운전 앱에 콜 수락 화면이 떠 있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출발지 파주시 탄현면 오두살로 인근 공영주차장, 도착지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3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출발지가 바로 이곳, 자신이 있는 주차장이었다. 그리고 목적지는 서울 물레동.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장거리 콜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화면의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래, 잊어버리자. 그냥 술 취한 노인이었을 뿐이야. 돈이나 벌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했다. 고객의 차종은 오래된 국산 세단. 차 번호 끝자리는 3378. 그는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텅 빈 주차장 구석. 자신이 소변을 보았던 방향에 낡은 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짙은 선팅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바로 아까 그 노인이 서 있던 곳 근처였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고객의 차로 다가갔다. 대리운전 부르셨죠? 그는 차창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다. 잠들었나? 그는 다시 한번 창문을 두드렸다. 손님, 대리기사입니다. 여전히 묵묵부답. 민주는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고객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앱에 등록된 안심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문이 저절로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텅 비어 있어야 할 조수석에는 바로 그 노인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방금 전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낡은 갈색 코트, 표정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모든 것이 똑같았다. 노인은 언제 차에 탔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빈 차였는데 마치 공기 중에서 갑자기 물질화라도 한 것처럼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린 조수석 문은 마치 어서 타라는 무언의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공포와 이 코를 놓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치열하게 충돌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운전대를 잡아야 할까? 서울 물레동까지 가는 장거리 콜은 좀처럼 잡기 힘든 기회였다. 손님, 전화 안 받으셔서. 민주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혹시나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원래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일 수도 있다. 그는 애써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차 안의 희미한 실내등에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생각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 보였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건조한 피부는 회색빛에 가까웠고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에 삶의 고단함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노인이 앙상한 손을 천천히 들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여러 번 접었다 편듯 너덜너덜해진 작은 메모지였다. 그는 말없이 그 메모지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자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맞춤법이 여러 군데 틀려 있었지만 주소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3가 철강로 7길. 앱에 찍힌 목적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는 짧은 순간 갈등했다. 이 기괴한 상황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본능이 경고하는 대로 모든 것을 취소하고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던 그의 통장 잔고가 결국 이성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래, 그냥 좀 이상한 노인일 뿐이야.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목적지까지 조용히 모셔다 드리면 그만이야.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와 함께 희미하게 마치 흙냄새 같기도 하고 마른 풀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냄새가 났다. 그는 애써 냄새를 무시하며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힘겹게 생명을 토해냈다. 차는 천천히 음산한 주차장을 빠져나와 자유로에 올라탔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가시거리는 50m도 채 되지 않는 듯했다 했다. 민주는 전조등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를 켤까 생각했지만 이 기묘한 정적을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힐끗힐끗 룸미러로 조수석을 훔쳐보았다. 노인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창밖에 안개 낀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미동조차 하지 않아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낚시라도 하셨나? 아니, 낚싯대도 없었는데 옷차림도 그렇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 어르신, 파주에는 오래 사셨어요. 저는 일산 사는데 파주 쪽은 콜 들어와야 가끔 오거든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민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민준은 멋쩍어져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서울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도로를 질주하는 다른 차들의 불빛이 늘어나자 민준의 긴장감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제 이 불편한 동행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민준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하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자친구였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다. 응, 자기야. 아직 일하고 있지? 수화기 너머로 여자친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아직도 파주야. 밥은 먹었고? 아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물레동 가는 길. 이것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밥은 뭐 대충 때웠지? 에이, 그러다 몸 상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얼굴 좀 보자. 영상통화로 바꿔봐. 여자친구의 성화에 민주는 마지못해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작은 화면에 나타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어휴, 운전하는데 무슨 전화를. 조심해. 근데 오빠, 옆에 누구 태웠어?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알았어? 손님 계시지? 아니, 근데 손님 표정이 왜 저래? 얼굴이 밀랍 인형처럼 하얗고 아까부터 오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보고 계시네. 되게 무섭게 생겼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자친구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 그는 반사적으로 조수석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낡은 시트 위에는 어둠과 차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려내는 희미한 그림자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창밖을 보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소리야, 자기야.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여자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응? 무슨 소리냐니? 옆에 할아버지 앉아 계시잖아. 갈색 코트 입으신 분. 방금 오빠가 쳐다볼 때도 미동도 안 하시던데. 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어. 거짓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카메라 화면 봐봐. 바로 옆에 계시잖아. 여자친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 액정 화면 속 운전석에 앉은 자신의 모습과 함께 조수석이 선명하게 보였다. 텅 빈 조수석이. 봐. 아무도 없잖아. 너 잘못 본 거야. 화면을 본 여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아니야. 나 분명히 봤어. 정말이야, 오빠. 그 사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 눈도 이상했고 꼭 죽은 사람처럼.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만해. 너 피곤해서 헛것 보는 거야. 나 운전해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 민주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스마트폰을 대시보드 위로 던지자 툭 하는 소리가 차 안에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룸미러를 보았다. 뒷좌석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럼 조수석은?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다. 차갑고 음습한 기운. 누군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감각. 여자친구가 묘사유수했던 죽은 사람 같다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 그녀는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차에 정말로 무언가가 타고 있는 걸까?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빨리 이 운전을 끝내고 싶었다. 목적지인 물레동까지는 이제 10분 남짓. 그는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차는 마치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속도를 높여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 그 북적이는 풍경 속에 있었지만 민주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자신만의 공포스러운 공간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조수석의 빈 공간이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빛과 소리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조수석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오직 전방만을 주시하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주차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소리 없이 차에 타 있던 모습, 그리고 여자친구의 전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지만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저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한 길을 설명할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며 얼마나 달렸을까? 드디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제 이 끔찍한 여정도 끝이었다. 목적지는 낡은 철공소와 현대적인 예술 공방들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물레동의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밤이 깊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를 내리고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드문드문 늦게까지 불을 밝힌 스튜디오 창문으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주소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의 1층이었다. 녹슨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쪽문이 나 있었다. 민주는 건물 앞에 차를 천천히 세웠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뒤 조수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보이지 않는 승객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다. 손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젊은이, 나지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파주의 주차장에서부터 이곳 물레동에 이르기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노인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마치 마른 나무짚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건조하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조수석 쪽에서 들려왔다.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노인이 바로 옆에서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네, 어르신. 민주는 저도 모르게 존댓말을 쓰며 대답했다. 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목소리는 간절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는 그 목소리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느껴보기 힘든 처연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다. 우리 딸 좀 잘 데려다 주게. 네.
따님이여. 민주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딸을 데려다 달라니 지금 이곳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딸을 말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혹시 치매라도 앓고 있는 걸까?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것일까? 어르신, 따님은 어디 계신데요? 제가 어떻게... 그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울렸다. 곧 올 걸세. 곧 올 거야. 내 딸, 불쌍한 내 새끼.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더니 이내 잦아드는 숨소리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차 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도 거짓말처럼 함께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듯. 차 안에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엔진의 공회전 소리만이 남았다. 민준은 한동안 멍하니 정면만 응시했다. 지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분명히 들었다. 우리 딸 좀 잘 데려다 주게 라는 애절한 부탁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조수석을 확인했다. 텅 빈 공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시트를 만져보았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인조 가죽의 감촉만이 손끝에 와 닿았다. 가셨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그는 대리운전 앱을 켜서 운행 종료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오늘 밤은 재수가 없었다고,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막 차에서 내려 자신의 킥보드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끼익. 바로 그때 그가 차를 세운 건물 쪽문이 안쪽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쪽문이 열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에 젊은 여자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쪽문 틈으로 나온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작업복인 듯한 편안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번갈아 보며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민준은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초현실적인 경험을 이 낯선 여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이지 않는 당신의 아버지를 파주에서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아, 저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리기사 조끼를 가리켰다. 혹시 대리 부르지 않으셨나요? 파주에서 물레동까지 오는 걸로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의아함 그 자체였다. 대리요? 아니요, 전 부른 적 없는데요. 그리고 파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하다. 분명히 이 주소로 콜을 받아서 왔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민준이 노인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여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르신이여, 혹시 어떻게 생기신 분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키는 좀 작으시고 아주 마르셨어요.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말씀이 거의 없으셨는데, 민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동요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민준이 겪었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혹시 그분 제 아버지세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민준에게 바싹 다가서며 재촉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우리 딸 좀 잘 데려다 주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발을 걸기 시작했다. 아빠, 전화 좀 받아. 제발.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여자는 거의 패닉에 빠진 듯 보였다. 이틀째 전화를 안 받으세요. 파주에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횡설수설하며 울먹였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민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노인의 애절한 부탁과 눈앞에서 불안에 떠는 딸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그는 자신이 이 기묘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서연이에요. 박서연. 서연씨, 저는 김민준입니다. 일단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같이 파주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늦은 밤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파주까지 간다는 것이 쉽사리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그 모든 망설임을 압도했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제 차로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기사님은 괜찮으시다면 옆에 같이 타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주는 잠시 자신의 킥보드를 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돈 몇 푼이나 귀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기묘한 밤의 끝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서연은 자신의 낡은 소형차를 몰아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다. 민주는 말이 없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 보이지 않는 노인을 태우고 공포에 떨며 달려왔던 길을 이제는 그의 딸과 함께 되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고 그녀의 옆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주는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지만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입을 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믿기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거기까지... 아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1년 전에 면허를 반납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요. 혼자서 파주 밖으로 나가시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까지... 그것도 기사님 차를 타고... 서연은 말끝을 흐렸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녀 역시 민준처럼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민준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 주차장에서의 기이한 첫 만남, 소리 없이 조수석에 나타났던 상황,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영상통화에서 벌어졌던 섬뜩한 일까지. 그는 꾸밈없이 느낀 그대로를 서연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하지만 핸들을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민주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사실 아버지는 공에 가셨어요.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연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사셨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물레동의 작은 공방에서요. 하지만 재개발 때문에 몇 년 전에 파주로 밀려나듯 이사를 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에서 혼자 지내셨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엄마와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자기는 거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하셨죠.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냥 감기려거니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결국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불쌍한 내 새끼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쩌면 그 말은 곧 닥쳐올 슬픔에 혼자 남겨질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차는 어느새 익숙한 자유로에 다시 올라탔다. 짙었던 안개는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밤의 장막은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 잠긴 북녘 땅이 희미한 실루엣으로 보였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 역시 이렇게 안개 낀 강물처럼 흐릿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민준이 처음 노인을 만났던 그 공영주차장 근처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로 접어들었다. 서연은 익숙하게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고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단층집 앞에 차를 세웠다. 집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처럼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도착했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어둠에 잠긴 집을 망연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어둠에 잠긴 아버지의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다. 민준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서연 씨, 들어가 보셔야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은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청은망은의 쇠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녹슨 대문이 밤의 정적을 깨고 끼익 하고 음산한 소리를 냈다. 민준도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열쇠를 찾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열쇠 구멍에 키를 꽂아 돌리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차가운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욱 풍겨 나왔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서연이 어둠 속으로 목소리를 던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서연은 더듬거리며 벽의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거실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안락의자에 서연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민준이 보았던 낡은 갈색 코트가 아니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아빠. 서연이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의자 앞에서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창백했고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몸은 온기를 모두 잃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서연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이내 그녀의 절규가 좁은 집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차가운 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민주는 차마 그 비극적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슬픔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힘없이 떨궈진 손 옆 작은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겉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라고 힘겹게 눌러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흐느끼며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편지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비가 끝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병원에 가라는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애비는 끝까지 가기 싫더구나. 이 집은 네 엄마와 너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겠니? 아픈 몸으로 병실에 누워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었다. 못난 애비였지만 내 딸로 태어나줘서 평생 고맙고 행복했다. 부디 너는 행복해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몸을 대신해 딸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민주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 아버지의 마지막 집념이 만들어낸 이 기묘하고도 슬픈 밤의 전말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작은 시골 마을의 새벽은 잠에서 깨어났다. 사이렌 불빛이 좁은 골목길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인지 내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최초 발견자로서 경찰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진술해야 했다. 그는 파주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기이한 여정에 대해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보이지 않는 노인 승객, 여자친구와의 통화,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부탁까지. 경찰관은 그의 진술을 들으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상식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젊은이의 횡설수설 정도로 치부해버릴지도 몰랐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구급대원들이 흰 천에 덮인 노인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서연은 들것 옆을 따라가며 연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오열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미어지게 만들었다.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차도 철수하자 골목길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새벽의 푸른 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집 앞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일단 서울까지 다시 모셔다 드릴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눈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함께 겪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작은 고마움이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이렇게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주는 그저 어색하게 손을 내저을 뿐이었다. 결국 서연은 친척 집으로 가겠다며 민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언젠가 다시 보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될지 알 순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에 이 기이하고 슬픈 경험이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이 떠나고 텅 빈 골목길에 혼자 남은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몰고 왔던 노인의 낡은 세단에 올랐다.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무심코 룸미러를 보았다.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뒷좌석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환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선명했다. 파주에서 보았던 낡은 코트 차림도, 집안에서 보았던 편안한 실내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는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인 듯 깔끔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그의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해 보였다. 깊게 패였던 주름은 옅어졌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온화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있는 듯했다.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고맙네, 젊은이. 나지막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어젯밤 조수석에서 들었던 갈라진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우리 딸을 집으로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네. 노인은 말을 마친 뒤 다시 한번 민준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새벽 안개가 햇살에 쓰러지듯 오듯 그의 형체는 빛의 입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룸미러만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아버지의 죽음도 막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는 그저 소리 없이 울었다. 기이하고 무서웠던 밤의 끝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이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몇 년혼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도로를 떠도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고 수십 번의 공모전 낙방 끝에 마침내 한 웹툰 플랫폼에 정식으로 데뷔하는데 성공했다. 밤을 새워가며 핸들 대신 태블릿 펜을 잡았던 시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데뷔작이었던 마지막 대리운전은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평범한 호러물인 줄 알고 보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눈물을 흘렸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독자들은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웹툰은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었다. 민주는 그 작품으로 신인상을 거머쥐며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물론 그는 작품 속에서 많은 부분을 각색했다. 자신의 실명이나 서연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본질적인 감정, 즉 공포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 먹먹한 감동만큼은 고스란히 그림과 글에 녹여냈다. 그것이 아마도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남겨준 노인과 그의 딸에게 바치는 자신만의 추모 방식이었을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주는 차기작 구상을 위해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전처 없이 차를 몰던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동네 물레동이었다. 철공소의 기계 소리와 예술가들의 영감이 공존하는 독특한 동네. 그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기억을 더듬어 걷던 그의 발걸음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몇 년 전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뛰어나왔던 바로 그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그런데 건물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굳게 닫혀 있던 낡은 철제 셔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통유리로 된 세련된 입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문 위에는 연유한 공방이라는 이름의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홀린 듯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방 안은 따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가 만들었을 법한 아름다운 목공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방 중앙에서는 한 여자가 젊은 수강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박서연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슬픔과 불안에 잠겨있던 그날 밤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을 낡은 작업대 위에서 그녀는 수강생의 손을 잡고 나무를 깎는 법을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와 함께하는 것처럼. 민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았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공간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노인이 그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순히 딸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홀로 남겨질 딸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염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염원은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방식으로 마침내 이루어졌다. 민주는 조용히 몸을 돌려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서연은 아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인연은 그날 밤으로 충분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붉고 따뜻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운전대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갔다.